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치주과학교실의 이성조입니다. 앞서 4주차 정도에 걸쳐서 제가 겪게 된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술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었고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변해갔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최근까지 2023년 현재에는 어떻게 행동들을 하고 진료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최종 버전이죠. 근황올림픽을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근황올림픽이라는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잊혀진 혹은 좀 그리운 얼굴들을 찾아가서 요새는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형식의 유튜버인데요. 저는 요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식의 진료들을 합니다. 를 제목으로 가져왔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뭐 이런 부제목도 달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제 스토리를 옛날부터 짚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군의관 때부터 현재까지 이르기에 직업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진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앞서 내 강의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술기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작 제 자신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약간 오춘기라고 할까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되나? 무엇이 더 옳은 진료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혼자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교수라는 자리에 있게 되면요. 다양한 업무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 업무, 학회 업무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건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실질적으로 임상가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후배들, 전공의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기존에 알고 있는 임상 술기 또는 진료들에 대해서 더 고난이도 술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새로운 술기도 개발을 해야 될 거고, 또는 기존에 있었지만 그 당시엔 맞지 않아서 쓰지 않는 사장된 술식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봐서 사용을 하거나 그거를 진화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임상술기 진료를 환자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럼 대학병원으로서 환자에게 좋은 진료가 무엇인가를 고려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통증이 적고 수술이 힘들지 않고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야 하고, 또 부작용이 혹시나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간적인 요소 외에는 크게 더 많이 힘들 일이 없는 그런 진료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빠르게 진료를 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술식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거꾸로 또 수련이한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춘기 교수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ARP라든지 소세지 테크닉, CTI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그리고 또 다른 진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찰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보고자 이번 강의를, 근황올림픽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첫 주차 때 말씀을 드린 게 ARP고, 요새는 이제 IARP 위주로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작년까지도 IARP는 많이 했고, 최근에도 거의 3월까지도 IARP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IARP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통해서 픽스처의 초기 고정을 얻고, 그 위에 저희의 ARP 방식인 오픈 힐링 ARP를 적용을 해서 세컨 서저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잘 고리되는 걸 육안으로 확인해 가면서 2차 수술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육안으로 이미 확인을 여러 번 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일부러 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일부러 2차적인 수술을 할 필요 없이 애초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2차 수술을 안 해드려도 될 텐데, 환자분을 한 번 더 칼을 대게 안 해도 될 텐데, 이 생각까지 미치고 나니 사실은 거의 다시 원상 복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IARP가 아니라 결국에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끼고 그 상방에 힐링 어버트먼트까지 장착을 해서 그냥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인데 갭 필링을 하면서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조금 강화를 시켜주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 술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IARP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제가 스스로 확신을 얻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트랜스뮤코잘 GBR이라는 부분입니다. 트랜스뮤코잘 GBR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닌 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구글 스칼라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트랜스뮤코잘 GBR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안 나옵니다. 트랜스뮤코잘 따로 GBR 따로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나오게 되지 이렇게 정확히 용어적으로 트랜스뮤코잘 GBR이다 이런 거는 적어도 이제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검색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상당히 통용되는 용어거든요. 오픈 힐링을 ARP를 하는 거와 트랜스뮤코잘 GBR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가 되었을 때 내부에 넣은 픽스처와 내부에 넣어놓은 이식제가 잘 골화가 되면서 잘 융화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IARP나 트랜스뮤코잘 GBR이나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다. 추후에 트랜스뮤코잘 GBR을 조금 더 세계적으로 공론화를 시킬 때 이 IARP가 이것의 베이스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IARP를 진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 것은 IARP 자체가 힐링 포텐셜, 발치와의 힐링 포텐셜을 등에 업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뮤코잘 GBR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요새는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저희 3년차 선생님이 진행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발치후 즉시 식립을 하면서 내부에 고리식을 하고요. 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상방에다 힐링 어버트먼트까지 체결한 결국에는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셨던 즉시 식립 후 힐링 어버트 체결하고 갭필링 그걸로 돌아가게 된 건데 단지 이제 조금 관점의 차이가 생겼다는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다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사진상으로도 완벽하고 방사선학적으로도 뭐 10년 20년 팔로업이 있다고 쳐. 너 이거 조직 까봤어? 네가 봤어? 장담할 수 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이 IARP를 경험을 하면서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본 적이 있고요.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까지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엄청난 연구자라기보다는 임상적인 것을 조금 더 재밌게, 특이하게, 쉽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몽상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몽상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꿈꾸다 보니 여러 가지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도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 IARP가 트랜스뮤코잘 GBR에 뭔가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IARP든 아니든 간에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필히 CTG를 이용을 해서 연조직 증강을 시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골이 있으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엄청나게 빠방한 경우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악 전치부 골이 그렇게 두꺼운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식립을 하면서 고리식 갭필링을 하든 그 협측의 조직을 조금 더 넘어서서 오버필링을 하든 간에 고리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무너져 내리고 파필라는 완벽하게 재생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골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만들어주면서 CTG를 이식을 하게 되면 약간 파필라 쪽으로도 물론 이게 무조건 자라오른다 이런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연조직적인 증강이 이루어지면서 외형 쪽으로도 부피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치부에 식립을 할 때는 IARP를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CTG도 함께 꼭 체득해서 이식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CTI 멤브레인이었는데요. CTI 멤브레인은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과 많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이것도 그때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요.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또 똑같이 보여드렸던 논문이긴 한데, 어반 교수님의 시스테마틱 논문인데,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을 했을 때는 4.42mm의 가장 큰 수직적인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TI, 버티컬하게 많이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CTI 멤브레인을 반드시 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기존의 CTI 멤브레인을 먼저 선행해서 GBR을 선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CTI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콜라겐 멤브레인으로만으로는 호리존탈하게
만들어지는 양이 좀 한계가 있고 게다가 혈류량까지 적고 그러면 자가골 체득할 데도 없으면 정말로 열심히 만들어놔도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티타늄 멤브레인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할 때도 요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기존 골에 일단 먼저 픽세이션을 얻은 다음에 추가적인 GBR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선행 GBR을 하게 되면 기존 골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드릴링을 하다가 미끌리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은 방향으로 패스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흡수성 차폐막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자칭 어반 교수님의 제자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소세지 테크닉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소세지 테크닉과 관련된 강의 마지막 동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너무 과도하게 핀을 박아야 되고 한 20분 동안 핀을 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술식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머리를 굴린 게 어반 교수님께 그때도 감사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 자체가 물론 지금 콜라겐 멤브레인 자체가 공간 유지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재료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럼 내부에 넣어주는 그 재료의 경결감, 단단함으로 인해서 얘가 공간이 유지가 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공간 유지 기능을 할 것이고 운드 스테빌리티도 가질 것이기 때문에 PASS 룰을 모두 지켜줄 수 있고 골 이식 후에 재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핀을 사용하지 않는 소세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호리존탈 매트릭스를 걸어서 막 눌러주기도 해보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깨달은 게 트론벨리 교수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난 게 스팔 테크닉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골막을 파샤를 떠서 골막으로 텐션으로 잡아줘서 골이 그걸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골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러면 골막이라는 게 저희가 전층 판막을 열면 이거 자체도 판막에도 골막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걸 멤브레인처럼 쓰면서 부족하니까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깔아주긴 하겠지만 깔아주면서 최대한 판막을 아슬아슬하게 열어서 정말 잡아 당겼을 때 아슬아슬하게 수처가 딱 맞고 과하게 텐션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판막을 릴리징을 해서 조금만 당겨서 골을 넣어주면 소세지처럼 마치 안에 재료가 빵빵해서 그 멤브레인의 신축성 때문에 골이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판막이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게 GBR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니멀리 릴리징 플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술식들을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연세대학교에서 박진영 선생님 이하 다른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이하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군요. 박진영 교수님이 제일 막내 교수님이신데 어쨌든 박진영 교수님을 포함해서 연세대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합동을 해서 논문을 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리텐티브 플랩 테크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행을 했는데 요게 놀랍게도 제가 생각했던 미니멀리 릴리징 플랩과 거의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여기서도 최소한의 릴리징을 통해서 판막의 장력을 조절을 하고 내부에 공간이 충분하다면 그 부분을 뼈를 넣어서 그 뼈만으로 단단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판막의 힘으로 잡아주어서 골이 무너지지 않게 마치 소세지를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억지로 뭔가 배리어를 만들어줬다면 판막 자체를 배리어로 써서 유지를 시켜보겠다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이 유사해서 굉장히 놀랐고 심지어 이 내용을 가지고 박진영 교수님이 저희 치주과학회 이번 충계학술대회에서 작년 충계학술대 올해 충계학술대회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들어봤는데 얼추 정말 비슷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교수님과도 많이 토론을 좀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수식이고 다음과 같이 설측에는 충분히 심겼지만 협측에 부족한 골 형태가 보여서 원래 라이닝은 이 정도겠죠. 이 정도인데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한 미니멀 릴리징 플랩 또는 이제 리텐티브 플랩, 연세대에서 말하는 리텐티브 플랩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먼저 쌓아놓은 거는 드릴링 하면서 나왔던 자가골입니다. 자가골을 샌드위치처럼 좀 먼저 쌓아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제가 DBBM 파티클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선 DBBM 콜라겐을 좀 써봤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요. 양쪽에 꾹꾹 반을 잘라서 넣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설치기에 미리 깊숙이 박아놓던 거를 조금 잡아당기면서 텐션으로
이렇게 잡아 주었고요. 보시면 지금 전혀 판막이 덮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골막 이완 절개는 미리 좀 해놓은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덮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로 조작하는 바는 이렇게 뭔가 스퀴징을 하죠. 꾹꾹 짜줍니다. 물론 이게 콜라겐 재료라서 더 스퀴징이 잘 되는 것도 있고요. DBBMC라서. 그 다음에 DBBMC가 아니더라도 요 위에 있는 콜라겐 멤브레인 자체도 혈액을 먹으면서 좀 뚱뚱해져서 조직이 얇은 경우에는 그게 또 굉장히 두꺼운 부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판막을 한번 덮어보고 판막 내부에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공간을 한번 측정을 해본 다음에 이 정도면 뼈를 넣었을 때 이 정도의 뼈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범위까지 맞춰준 다음에 저렇게 골을 넣고 부족한 부분은 좀 짜줍니다. 꾹꾹 눌러서 짜주면 다음과 같이 판막이 충분히 패시브하게 접합이 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호리존탈 매트릭스 수처를 가합니다. 협측에서 먼저 수처를 진행을 하고 설측에서 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여기 따기만 하면 되는데 살짝 좀 안 당겨질 것 같아서 또 한번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주면서 이건 DBBMC라서 더 유난히 많이 누르는 건데 사실은 콜라겐 매트릭스 정도만 좀 쭉쭉 짜줘서 좀 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꾹꾹 짜주고 멤브레인 위치도 좀 변이된 것 같으면 앞뒤로 좀 조정을 해서 다시 변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판막을 또 당겨보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추가로 조금씩 스퀴징을 해주면서 계속 판막을 전진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판막이 접합될 수 있는 위치가 확인이 되고요. 꾹꾹 짜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호리존탈 매트릭스 협측 판막을 뚫고 지나가서 다음과 같이 수처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간중간에 계속 혈액을 먹어서 재료가 또 부풀 걸 알기 때문에 일단 호리존탈 매트릭스 수처로 최대한 당겨 놓되 너무 무리한 텐션을 주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잡아 당겨서 근접되어 있나 확인하고 조금 불었네 싶으면 또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짜주면서 잡아 당기면서 호리존탈 매트릭스 수처를 일단 마무리를 짓습니다. 또 부족한 멤브레인은 한 번씩 정리를 해주고요. 계속 멤브레인을 판판하게 펴주고 부른 멤브레인과 부른 재료를 좀 짜줘서 혈액을 좀 빼주는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호리존탈 매트릭스 수처를 마무리를 하고 나면 보통은 이제 근원심 쪽이 조직이 조금 이렇게 동글게 말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먼저 수처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근원심을 먼저 수처를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은 되게 패시브하게 쉽게 접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수처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근심을 먼저 수처를 했고 또 약간 부은 것 같아서 또 석션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 때문에 재료가 계속 뿌는 게 좀 싫더라고요. 이렇게 디스탈 쪽도 똑같이 가장 먼데 먼저 일단은 수처를 진행을 해 주었고요. 이제부터는 수처가 단순해서 좀 빨리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수처를 해주고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당겨봐서 텐션이 있는 부분부터 살살 잡아 당기면서 수처를 또 해줍니다. 마치 지퍼 잠그듯이 이렇게 주르륵 잠가주는 걸 주로 목표를 하는데 이 동영상에서는 그렇게만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최대한 끝에서부터 잘 접합되는 부분부터 살살살살 잡아당겨서 지퍼 잠그듯이 잠궈서 수처를 마무리를 하는 것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잠가가면 주변 부분들이 패시브하게 점점 잠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맨 가운데 부분을 또 패시브하게 수처가 되도록 다음처럼 수처를 합니다. 실크가 빠졌네요. 길이가 짧아서 빠져서 이제 새로운 실크를 들고 와서 수처를 진행해 줍니다. 술기 자체는 뭐 멤브레인을 구부린다든지 또는 소세지처럼 핀을 박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편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술식을 지금 진행해 보는 편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정말 최신 케이스라서 제가 아직 뭐 스티치아웃이나 결과까지는 가져오진 못했는데요. 유사한 케이스들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저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 그냥 연세대학교 컨셉과 일치한다면 그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보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조직은 제가 너무 그 부분층 요즘 유리치은 사랑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갖고 더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게 이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을 부분층을 연습을 하시면 환자분께 물론 부분층을 떠서 조금의 위해를 가하는 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장기적인 술기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꼭 부분층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가능하면 유리치은도 많이 날라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팔라치도 생각보다 재밌는 술식이니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조직은 그래서 뭐 요새 말씀드린 거랑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거랑 그게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지금 좀 말씀드릴 거는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는 말할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이번 쪽으로 많이 뺐는데 측방 접근법이 좀 많이 싫었습니다. 요 논문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 논문이 있는데, 트랜스크레스탈, 그러니까 치조정 접근법이죠. 치조정 접근법으로 하든 측방 접근법으로 했을 때, 이 얼마나 몰비디티가 심한가, 환자가 얼마나 아팠는가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RCT 논문이고, 뭐, 이 저널에까지 실렸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라테랄로 접근한 사이너스 플로우 엘리베이션이 훨씬 아팠다. 그것도 수술 당일날. 물론 이제 재미있는 거는 당일날이 훨씬 아팠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 아픔 정도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치조정 접근법이든 측방 접근법이든 그런 결과가 재밌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뭐 재미까지는 모르겠고 뭐 이렇게 별로 특색이 없는 논문이긴 했는데 너무 당연한 것을 이제 수치화해서 바스 스케일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갖고 이제 낸 논문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측방 접근법은 수술 당일에는 확실히 더 아프다. 다음부터는 다 유사했더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고요. 뭐 티어링 이런 것도 알아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한 논문들에서 측방 접근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판막을 심하게 거상을 하고 뭔가 더 몰비디티가 높고 출혈, 그다음에 안면 부종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측방 접근법에서도 좀 많이 고생을 한 경험도 많아서 측방 접근법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물론 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기는 해야겠죠. 하기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치주과에서는 이 SLA 키트를 측방 접근법에 사용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기구기는 합니다. 저는 군의관 3년차 때까지 하이스피드 라운드보로 까다가 온 사람이고요. 제가 레지던트 3년차 때까지 라운드보로 까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 기구가 치주과 의국에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실컷 라운드보로 까다가 돌아왔더니 요새도 라운드보 쓰나?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셔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당연히 이거를 사용을 하고요. SLA 키트가 너무 손에 익어서 많이 쓰고 큰 사고는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선임 교수님들께서는 정말 이걸 손쉽게 사용을 하면서 플러스 DBBM 펜까지 사용을 해서 그냥 쭉 짜놓으면서 너무 손쉽게 사이너스 라테랄 접근법을 사용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압 거상식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소킹을 해서 살라인에 소킹을 해서 조금만 거상을 한 다음에 슈나이더의 멤브레인을 정말 너무 심하지 않게 보통은 제가 충분한 양을 거상을 하고 저 펜을 패시브하게 밀어넣어서 뼈를 채워 넣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슈나이더리어 멤브레인을 조금만 거상을 시켜놓고 골이 밑으로 차고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그거를 저 펜을 그대로 놓고 쭉 짜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펜이 수압처럼 그러니까 소킹된 펜 자체가 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화가 된 재료가 같이 쑥 밀려 들어가면서 라테랄 부위에 멤브레인을 확 들어올리는 그런 식의 술식도 사용을 하시던데 사실 그걸 너무 루틴하게 사용하셔서 돼 그냥 해봐 이러시기는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쫄보라서 한두 번 해보다가 이러다 터지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못하고요. SLA 키트를 통해서 최대한 거상을 많이 해놓고 패시브하게 짜놓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가뜩이나 쫄보인데 그렇게 기구 접근을 통해서 충분히 올리려 하다 보니 속도도 느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정석대로 점막을 다 올리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제가 박리해 놓은 조직과 내부의 상악동 조직이 마른다는 소리고 그 마른 조직들은 결국 환자의 수루 불편감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엔 염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기 중에 노출되는 양을 좀 줄여주면서 시간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크레스탈 키트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크레스탈 키트라고 더 빠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쫄보는 훨씬 더 느리게 진행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라테랄처럼 확 열어서 조직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우보다는 일부 조직만 살짝 열어서 치조정 접근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침습을 통하면 조금은 더 환자분들이 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요새는 치조정 접근법을 좀 파보자, 이런 생각으로 SCA 키트 위주로 엄청나게 진행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조정 접근법이 사실 블라인드 테크닉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골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수식인데, 오히려 이 SCA 키트를 쓰면서 스프레더가 제 마음대로 조정이 되니까 조금은 방향성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앞서 상악동 거상술이 싫다고 한 이유 중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게 놓치고 분명히 동맥일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앞뒤 컷을 움직여보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동맥인지 아닌지, 동맥인 경우에는 측방으로 들어가기에 걸릴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동맥인 게 명확한데 골래 주행하고 있으면 이건 대체 어떻게 파야 되는가, 이게 측방 접근법의 고민이고, 또 이렇게 상부에 주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멍을 뚫으려면 이거를 제껴야 되는데, 그럼 판막을 제끼다 보면 걸려서 티어링이 생기면 또 지혈시키는데 1시간 걸리겠구나, 이런 식의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측방 접근법을 또 피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악동 접근법, 측방 접근법을 피하면서 상악동 거상술, 치조정 접근법 위주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수압 거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압 거상도 시도를 해본 적도 실제로 있기는 하고요. 몇 가지 진행을 해본 적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수압 거상은 제 방향성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상방으로 쭉 올라가는지 옆으로 퍼지는지, 그리고 사이너스 넓이에 따라서는 또 엄청나게 많이 거상해야 되는데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위로 넣으려고 옆으로만 퍼져서 실질적으로 본을 넣다가 터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다양해서 수압 거상은 조금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사용하기 유용한 거는 분명히 맞는 수식이긴 하지만 제 손이 수압 거상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의 SCA 키트 위주로 제 마음대로 좀 골 방향을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이 SCA 키트는 제조사, 저희 네오바이오텍이죠. 네오바이오텍에서 이렇게 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 있는 거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방침대로 드릴링을 한다 보면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1mm 하방까지 드릴링을 하고 리머를 통해서 끝에 하연을 골을 천공을 시켜주고요. 천공이 되었는지 체크를 한 뒤에, 이게 본 캐리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거 수압 거상을 먼저 한 다음에 수압을 빼고 본 캐리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동영상은 연계가 돼 있던데 아마 캡처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본 캐리어는 이렇게 아말담 컨덴서처럼 생긴 기구죠. 이렇게 해서 본을 넣어주고 본 컨덴서라는 기구로 또 본을 살짝 밀어 넣고, 마무리는 본 인서터를 통해서 본을 더 밀어 넣은 다음에 스프레더를 집어넣어서 이게 돌면서 본을 퍼뜨리면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최종적으로 드릴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시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를 그대로 지키면 되게 번거롭습니다. 저는 소심한 와중에 게으르기까지 해서요, 이렇게까지 많은 기구를 쓰는 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퍼를 다 쓰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스타퍼를 뺐다 꼈다 하면서 한 단계씩 올리다 보면 섞이기도 하고요. 정신이 사나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수식이 오히려. 그래서 저는 몇 단계를 스킵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수압이 아니라 진짜 캐리어만 쓰고요. 드릴링 기본적이죠. 뚫어야 되니까 드릴링, S리머 천공까지는 그냥 똑같이 하고, 그 뒤에는 본 스프레더랑 본 캐리어만 사용을 해서 올리는 편입니다. 이 본 스프레더로 조심조심 골을 밀어넣고 나머지 좀 어느 정도 회전을 시켜서 골이 스프레딩 됐다, 슈나이더리안 멤브레인이 거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본 캐리어를 이용해서 또 넣어주고, 이 두 가지 단계만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는 편이고요. 동영상을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수식은 아니고요. 저희 위생사쌤이 옆에서 들고 찍어준 거라 좀 흔들림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본 캐리어로 지금 골을 충분히 꾹 찔러 넣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저항감 없이 본이 다 들어갔다 하면은
하방으로 공간이 많구나, 아직 본이 더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으로 안 끝내고 2번 정도 또 넣어줍니다. 이때까지도 만약에 쑥 들어간다, 너무 쉽게 들어가고 별로 저항감이 없다 싶으면 또 한 번 더 넣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찍은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번 넣지 않고 한 번 정도 넣고 스프레드하고 한 번 정도 넣고 스프레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중후반이 가면 되게 판막이 많이, 슈나이더리안 멤브레인이 거상이 많이 되면서 이제 쉽게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에서 3번가량까지도 심하면 이렇게 넣고요. 세 번째에서 약간 저항감이 느껴졌다 하면 그때는 이제 빼고 스프레더를 적용을 하는데, 원하는 길이만큼의 스타퍼를 낀 상태에서 주변에 골을 이제 살짝 모아줍니다. 지금 주변에 이렇게 빠져나간 골들을 살짝 모으면서 하방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 컨덴서를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스프레더로 이렇게 살살 밀어서 넣어주고요.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스프레더를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30N으로 주수 없이 조심조심 돌립니다. 그럼 내부에서 골들이 밀어지면서 멤브레인이 조금씩 거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상을 해줬고 스프레더를 충분히 적용을 시켜줬다 싶으면 다시 또 본 컨덴서를 넣습니다. 본 캐리어를 넣고 이제 넣어주면 또 쑥쑥 너무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부에 공간이 많이 생겼구나 하면서 또 본을 한 번 더 갖다 놓고요. 저항감이 생겨서 이 본 캐리어가 저렇게 위로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 들 때, 그때까지 넣어줍니다. 쑥 들어가면 아직 공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넣어줬을 때 뭔가 스프레더, 본 캐리어 자체가 내 누르는 힘으로 위로 올라가더라. 그럴 때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도 이제 쑥 들어가서 한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제 지금 캐리어가 약간 위로 뜬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게 되면 그 상태에서 본을 살살 밀어 넣어주게 회전을 시켜서 볼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스프레더가 등장합니다. 스프레더로 컨덴서처럼 주변을 살살 볼을 당겨서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살살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스프레더가 헤드가 충분히 들어가고 싶은 위치만큼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엔진을 밟아서 핸드피스를 작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요 작동하실 때도 요 스타퍼를 보시면 중간중간 멈추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스타퍼가 멈춘다는 거는 주변 골에 걸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가 들어간 거고, 스타퍼가 많이 멈췄다, 그리고 골은 충분히 넣은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스타퍼 단계로 살짝 올려서 진행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사 네오바이오텍에서는 6에서 8회 정도 골을 넣어주고 다음 단계 진행해라 뭐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거의 감으로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측방 접근법 없이 얼마나 얇은 골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얇은 골의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세종병원에서 한 4년을 근무하다 돌아온지라 자료가 조금 부족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좀 얇은 자료를 좀 들고 와봤고요. 이렇게 26번, 7번 부위에 미싱이 있었고, 보철과에서 이런 식으로 CT를 촬영을 해주었습니다. 요거는 한 2mm 정도 되고요. 뒤에는 그래도 좀 두께가 있어서 4mm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위치를 크레스탈로 접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아까 보여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본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살짝 티어링이 있었구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동그랗게 뭔가 머리에 똥머리 달듯이 이렇게 뭐가 하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티어링이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형태가 잡히고 나서 픽스처가 들어가면서 밀면서 살짝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태 자체는 수루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졌고요. 2차 수술을 하러 오셨을 때 당시 사진으로 여기 절반이 약간 날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여기도 방사선 투과상이 좀 약해 보이는데 CT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부가 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내에 위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임플란트는 충분히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볼이 채워지면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엑시알 뷰에서 봐도 이제 완전히 둘러싸지는 못했지만 요 메지알 쪽은 약간 디스탈 쪽이죠. 디스탈 쪽은 약간 골이 날아간 듯한 아쉬움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부분 정도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픽스처 주변에 골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크레스탈 어프로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새 하게 되면요, 두 개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 그냥 골을 진짜 많이 넣습니다. 아예 이게 한 덩어리가 되도록 최대한 많이 넣는 편인데 이때는 이제 조금 소심하게 접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측방 접근법이 싫어서 진행한 케이스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 파노라마 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CT 파노라마 상에서 보시면 셉텀이 아주 가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셉텀이 엄청 많죠. 그리고 심을 때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 가운데 셉텀이 굉장히 거슬리는 녀석이고, 이 가운데 셉텀 때문에라도 양쪽의 측방 접근법을 위해서는 양쪽의 윈도우를 오프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측방 접근법이 싫었고, 이렇게 너무 과격한 술식을 하기 싫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1.6mm 정도의 골이 측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셉텀의 뒤쪽 부분만 측정을 했을 때 1.6mm가 나올 거고, 요 앞쪽에 걸쳐서 심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한 사악한 셉텀 전방으로 픽스처를 식립을 하면 요 셉텀 벽에 걸치면서 위치를 잘 잡아서 심으면서 요 셉텀의 방에 해당하는 요 공간만 뼈를 채워 넣어서 이식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시키면 각도도 나쁘지는 않고 식립에 무리가 없고, 요 뒤쪽 7번 디펙트에서도 조금 멀어지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예측한 위치에 드릴링을 했는데 딱 맞게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술 후에 CT 파노라믹 뷰인데 다음처럼 천천히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픽스처 주변에 셉텀 기준으로 앞쪽까지 식립이 됐고, 이렇게 골이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큰 천공은 없어서 환자분 코피 출혈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최대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최대한 피해서 어떻게든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또 측방 접근법보다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기는 한데, 치조정 접근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요게 사실 요렇게 넓게 하방 베이스는 넓게 넣고 상방이 좁더라도 하방을 베이스를 넓게 해줘야지 거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넣게 되면 밑에서부터는 골을 진짜 많이 넣고 쌓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원하는 높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요 캐리어를 갖고 계속 깔짝거리고 스프레더로 계속 깔짝거리는 그 시간 자체가 길어서 수식 시간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기는 한데, 사실 그래서 측방 접근법을 차라리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어서 시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연구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크레스탈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크레스탈로 접근을 해서 슈나리저리안 멤브레인을 거상을 해준다 한들 그것 자체만으로도, 멤브레인의 거상만으로도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측방 접근법을 했을 때보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안 아파하고 개운해하고 이미 또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고마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측방 접근법이 아닌 치조정 접근법을 이용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렸듯이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CT 파렉시알 뷰에서 뭔가 이렇게 뻥 뚫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조정 부분이 개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확히는 완전한 오로 안투라 피스출럼은 아닌 게 이 부분이 완전히 개통되진 않고 슈나이더리안 멤브레인이 본 사이로 찡겨 있는 듯한 이런 양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측방 접근, 상악동 그냥 치조정 접근법을 하다가는 이쪽에 텐션이 걸리면서 찢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측방 접근법을 시도를 합니다. 상방에 요 구멍이 예정된 위치를 조직을 좀 남겨놓고요. 측방에 구멍을 내서 접근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둡게 구멍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을 남기고 제 계획은 여기를 살살살 밀어서 밑으로 내려서 멤브레인 째로 들어 올려 보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지만 네, 택도 없게 그대로 조직은 남고 멤브레인을 찢어지면서 거상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내부에 있는 조직은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는 제거를 해주고 이 뚫린 상태로 이거를 리페어를 시도를 합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리페어를 시도를 한 다음에 내부에 고리식재를 소심하게 넣어주고 아까 있던 핀포인트의 구멍도 이렇게 고리식재가 차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약간 엉성하긴 하지만 상방부터 측방, 윈도우까지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고요.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찢어진 상태에서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시원하게 거상을 못하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공기주머니 같이 생긴 요 기포가 있는데요. 요게 아마 멤브레인으로 덮어줬는데 이게 살짝 접힌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골을 집어넣어서 요 뚫렸던 부분에서 0.87mm 정도의 골을 얻어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아무래도 이식골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심어 놓고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차 수술하고 약 4년 정도 팔로우업인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사용하고 계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선 4주차의 강의와 오늘 근황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요새 제가 무슨 임플란트, 무슨 진료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짚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좋아합니다. 환자분들도 시간적인 여유, 뭐 다양한 것들 좋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속도도 빨라서 좋고 환자분들도 치유 시간도 길지 않아서 좋고 서로 윈윈이긴 한데 약간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를 하면서 DBBM을 이용해서 갭 필링 그리고 오픈 힐링 멤브레인처럼 오픈 힐링 ARP처럼 콜라겐 멤브레인을 깔아주고 약간의 수처를 가미를 합니다.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구멍을 내서 체결을 시켜주고요. 반드시 상방에 잔존 치열과 이 바로 심은 이미디어트로 식립한 임플란트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합 체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수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버티컬한 오그멘테이션이라든지 정말 헤비한 호리존탈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CTI 멤브레인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한 GBR의 경우에는 미니멀리 릴리징 플랩, 연세대에서 말씀해 주신 리텐티브 플랩, 그거를 많이 응용해서 적용을 해보는 중이고요. 상악동 거사성술에 있어서는 정말 크레스탈 어프로치로만 1mm만 남아도 해보겠다 이러면서 다양하게 접근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5주 차에 걸쳐서 제가 알게 된 내용과 지금까지 이제 고민해온 내용,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최종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지금까지 다 보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밖에 전해드릴 게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보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임상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강의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께도 뭔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임상적인 특이한 몽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린 강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몽상을 한 뒤에 결과물을 들고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